질문을 좀 주시죠. 네, 그게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좀 더 나을 것 같고 제 얘기는 대충 생각나야 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노천지, 그러니까 포항에 좀 더 저기 지역에 살면서 그 동네 친구들을 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뭐 중국집 배달을 다니는 친구다라던가, 그러면 뭐 체육을 전공해가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 놀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훈련소를 가니까 4년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한 자리 %고 2년제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대학교 간다고 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라던가 같이 성인이 된다라고 하던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혹은 그게 하나의 서브컬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를 이루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중요한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월하면서 좀 20대 그 강사들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 20대 관련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그 20대 관련된 내부 담론들이 조금 정돈이 돼가지고 추천할 만한 건 최근에 나온 이제 엄기호 씨라는 분이 쓴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그 책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처절하죠. 덕성여대하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이제 나누었던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쓰라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김예슬 선언 같은 거는 뭐 고려대 그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을 한 이런 거로 그쪽 동네에서는 또 하고 이제 반응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제 엄기호 씨가 김예슬 선언을 덕성여대랑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들 피식피식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그 대자보 쓰고 학교 나간다 그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아무도 뭐 거기 주목이나 하겠냐? 이 처지가 다르다 하면서 이제 이 풀어가는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다르게 등장하는 거 주목하는 그 지점이 있고요. 그러고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주거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서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젊은 20대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정상적으로 자기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을. 근데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요즘 이제 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노숙자, 뭐 만화방이잖아요, 찜질방이잖아요. 이게 20대들이나 20대, 30대가 사회적으로 어쨌든 아무리 힘을 못 쓰는 데에는 스스로를 떠받치는 공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기들이 일단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자라는 게 지금 20대 내에서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 빈집 프로젝트니 하는 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족들의 서포트를 못 받고 있거나 불화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주거 공간과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가족이었거든요. 부모님. 뭐 객지에 있어도 뭐 학비 마련을 해주는데, 근데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족이 주거 공간을 해결해 주기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학자금의 문제도 부모님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예전에 가족이 감당했던 이 역할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20대가 스스로 이걸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보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중요해지고,
이런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같이 살아갈 친구를 찾아 나가는 것이 과거에 가족이 공간을 확보해주고 경제적인 서포트를 했던 것을 이제 대체해 나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그냥 내몰리면 이게 노숙자가 되든 뭐 가정이 해체가 되든 이런 방식인데 이 지금 20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쨌든 스마트하게 풀어보자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거거든요. 직업 같은 경우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지만 같이 이렇게 일종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체는 너무 피차간에 큰 헌신을 요구하는 압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좀 캐주얼하게 좀 가는 그런 방식의 삶의 스타일들을 이 친구들이 좀 대안으로 조금씩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사실 대학이나 이런 공간 자체도 이미 특권화돼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취약해져 있는데 얘기를 한 것처럼 바로 사회 진출했거나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에 바로 노출이 된 사람들 역시도 주거 공간의 문제하고 그 주거 공간을 서포트해주는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지점에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잘 풀리기보다는 우리 좀 과감하게 실험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그룹들이 좀 있더라. 제가 좀 본 거는 그 정도고요. 기독교 공동체나 뭐 이 교회 공동체 쪽에서는 사실 이게 낯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 세게 해온 거죠. 공동체 하려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건을 갖춰줘야만 들어올 수 있다든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세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걸로 이제 딴 사람들이 좀 길을 찾는다면 우리도 이제 기독교 베이스에서 교회나 신앙 공동체들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는 훨씬 힘 있는 배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좀 구태의연한 노하우 외에는 별로 좀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아주 좀 참신한 시도들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아까 일단 그 예수대행진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86년 5월 20일 수요일 날 결코 잊지 못할 날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같이 기도회하고 그 16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무익환 목사님 강연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 하구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왔을 때 앞에서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시키니까 했죠. 그러다가 이제 통성기도 하는 중에 발로 채워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본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광장을 알 텐데 그 바로 앞에 대학 본부가 있는데 대학 본부 1층이 우리 지금 대학 본관처럼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는데 차길래 눈 떠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검사하는데 친구가 난 줄 모르고 발로 찼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뒤쪽에서는 이제 운동가요를 부르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관한 공감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 잔디밭 앞쪽에 있는 계단에 우리가 쭉 앉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김한식 선교사, 당시 한사랑 선교회 대표였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성을 돈 얘기 하셨어요. 우리도 성을 돌자. 학생들 대부분이 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있고 아무도 없는 캠퍼스를 이렇게 돌는데 나는 조금 따라가다가 빠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이렇게 돌아 왔는데 문과 목사님이 강연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대열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섰어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투연살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불과 한 5분 정도 아크로폴리스를 다 감쌌어요. 목사님 지금도 그때 그 표정과 목소리를 내가 지금 그대로 기억하는데 학생들도 들어, 전경들도 들어! 거기서 와! 하셨어요. 바로 뒤에 도서관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공부하던 친구들이 뭔가 이상하다. 빨리 학교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 집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픈 투비 이 전기형들이 앞에도 학생 뒤에도 학생 이렇게 이제 전셈이죠. 그때 학생회관 쪽에서 어떤 여학생이 소리를 쳤어요. 나는 그때 사람 타는 냄새를 처음 맡았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학생회관 저 위쪽에서 불덩이 하나가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일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고 내가 좀 내 개인의 그 인텔렉츄얼 바이오로 쓴 글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썼습니다. 잘 찾으면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서브컬처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오늘 내가 아까 우리 한동 공동체에서 성모가 신앙운동 얘기하면서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 원론, 쳇바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생각보다는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더 레디컬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아까 우리 양 선생님 얘기한 딱 그대로입니다. 우리끼리는 행복해요. 아무도 없는 캠퍼스 저 뒤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돌다가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인데 게토 속에서 우리끼리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이 품으시려는 세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적어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얘기를 조금 지금 우리 양 선생님 얘기하신 것하고 관련을 시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원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기독교 대학인가 아닌가 사실 이건 굉장히 낯간지러운 고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 안에 왕같은 제사장은 결국 자기 죄만을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대표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응?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